요양원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됐어. 72세의 박순례 여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 보따리 하나, 낡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작은 서랍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고 손녀 예리는 할머니가 어느 요양원에 계신지조차 몰랐습니다. 집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 요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순례 여사가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먼 친척 몇 명, 요양원 직원 2사람, 그리고 가족. 수연은 남편 민준 옆에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그런데 장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과 함께 통장 하나가 봉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33평 아파트 2개의 방,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이 집의 주인은 박순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순례는 젊은 시절 방직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손가락 마디가 굳어도 월급 날마다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 이종길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아들 민준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들 이민준 중견 제조업체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무난한 사람이었지만 아내 수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 좀 따로 사시게 해드리면 어때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그는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임수영 겉으로는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명절마다 웃으며 음식을 차렸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면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순례가 무엇을 도우려 하면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라며 밀어냈습니다.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녀 예린이는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손 냄새가 좋아라며 순례의 손을 잡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도 점점 할머니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원, 친구, 스마트폰. 아이는 바빴습니다. 세상이 바빴습니다. 할머니만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 얘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도 일하고 당신도 바쁜데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순례는 그 대화를 옆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얇은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어머니 밥 드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순례의 낡은 수첩 속에는 누군가에게 매달 30만 원씩 이체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도 수연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양원 입소 첫날 순례는 창문 너머 작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3월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소독약과 따뜻한 밥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다들 그래요. 처음엔 창문만 봐요. 근데 있다 보면 괜찮아져요. 순례는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세면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간단한 체조, 오후에는 공예 수업이나 TV 시청.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성경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요양사 선생님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처음 3달은. 그 다음부터는 2달에 한 번, 그 다음은 명절에만. 올 때마다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와서 30분 앉아 있다 갔습니다. 수연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예린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잡채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남편 몰래 어딘가에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했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누구랑 얘기해? 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친구. 왜? 밤마다 베란다에서 통화해서. 신경 꺼. 너는 공부나 해. 예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회사에서 일찍 귀가했습니다. 수연은 집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용인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구매자 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야? 수연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잠시 굳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파트 팔아서 충당하려고요. 어머니한테 동의는 받았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아파트 파는 거 동의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준은 다음날 오전 일찍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줘요. 술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서류 들고 왔었어. 사인만 하면 된다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난 것도 내 탓인데 마지막 집까지 없애면 어디 가냐고. 그럼 사인 안 하신 거예요? 했어.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수연이가 그러더라. 사인 안 하면 민준이 직장에 문제 생긴다고. 무슨 회사 돈 횡령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돈 횡령.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민준이 아는 한에선. 하지만 수연이 그 말로 노인을 협박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 수연과 크게 싸웠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협박이잖아.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한 거죠. 우리 빚이 얼마인데요? 당신 알아요? 제가 혼자 맡고 있는 거 알아요? 무슨 빚? 그때 수연이 꺼내놓은 것은 카드 청구서와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준 모르게 만들어진 빚이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했다는 신용대출, 예린 학원비 명목의 카드빚,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 이체 내역들. 총 8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린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서 편지 왔어. 엄마가 대신 받았는데 내가 봤어. 수연이 굳어졌습니다. 예린이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술래가 쓴 손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 민준이 읽기 시작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엄마한테도 비밀이 있다. 죽기 전에 꼭 전해줘야 할 게 있어. 비밀. 술래의 비밀. 수첩에 적혀 있던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다시 민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술래는 민준을 보자마자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손으로 쓴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민준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 어머니 이게 무슨 30년이야. 방지 공장 때부터 청소 일할 때도 폐지 팔던 때도 너 몰래 모은 거야. 왜요? 왜 몰래? 술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예린이한테 주려고 모았어. 그 애가 대학 갈 때 쓰라고. 시집 갈 때 보탬이 되라고.
할머니 마음이 그거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메모지에는 김정숙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읽어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김정숙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이종길은 순례와 결혼하기 전에 짧은 결혼 생활이 있었다는 것.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친척집에 맡겨진 채 자랐다는 것. 이종길이 죽기 전에 순례에게 그 아이를 부탁했다는 것. 나는 30년 동안 그 아이를 도왔어. 한 달에 30만 원씩. 그 아이도 이제 50대가 됐어.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민준이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어.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어머니의 희생, 30년의 침묵.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그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요양원 직원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 그리고 순례의 서랍을 몰래 뒤진 적이 있던 수연. 그녀는 그 통장을 노리고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처분이 완료되면 남은 재산 파악을 위해 법적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통장 알고 있었지? 수연이 손을 멈췄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두 글자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 것, 빚을 숨긴 것, 통장을 노린 것.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분노가 솟구쳤다가 혼란이 밀려왔다가 결국 좌절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순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은 달려갔습니다. 순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민준이 손을 잡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순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숨겼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 그 통장 예린이한테 줘. 그 아이가 세상 살면서 기댈 게 있어야 해. 그리고 정숙이한테도 연락해. 내 이복 언니야.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 수연이는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힘들었던 거야. 사람이 힘들면 나쁜 짓도 해. 다 이해해줘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 손에서 평생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순례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통장 2억 3천만 원은 예린에게, 아파트 처분 대금 중 절반은 김정숙에게, 나머지는 민준에게. 수연은 유언장을 들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노렸던 그 돈이 정작 자신의 딸 예린에게로 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탐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의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꼭 잘 살게. 그 말이 어딘가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후 민주는 김정숙을 만났습니다. 50대의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서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연과 민주는 한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수연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상담 받고 있어요. 바뀌고 싶어요. 그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민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합니다. 수연이는 미워하지 마. 사람이 힘들면 나쁜 짓도 해.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